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9번째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시장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통이 예상대로 다시 금리를 동결했는데 동결한 배경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전기 대비로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커졌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은행에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금융 불균형 이슈, 가계부채 이슈, 이런 것들이 지난 회의에서도 이제 거론됐지만은 제일 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한쪽에선 가계부채가 문제고 또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PF 이 부실 문제가 또 있고 이게 약간 상반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물가 문제가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더 심한데요. 1월 물가 지표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전부 다 예상치를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런데다가 이제 국제 유가도 요즘 썩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는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제일 큰 이슈는 최근에 그 국제 유가가 연초 대비 약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의 큰 주범이었던 것이 이 공급 측에서의 국제 유가 상승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아직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결정을 좀 주저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전년 동월 대비로 둔화되는 것은 지난해가 높았으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책 당국자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 전월 대비 이번 달에 물가가 과연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그리고 물가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앙은행의 가장 큰 그 이슈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 파이터라는 본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잠시 잊었던 건데 이제는 물가가 끊임없이 그걸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하기 어려운 배경도 있는데 특히 이제 반대로 부동산 PF 문제가 이게 태형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한번 불거졌다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은 이 부동산 PF 규모가 134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배라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예, 규모면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그 건설산업연구원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그 새마을금고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200조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요의주의로 봐야 될 것이 악성 채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좀 높았던 것은 계절적 요인도 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결산을 앞두고 좀 만기 연장을 해줬던 것들이 다시 이제 풀리면서 연체로 돌아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에는 불안 요인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제2금융권을 제외한 제1금융권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당국이 계속 요주의로 관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잠깐 이창용 총재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제 금리 동결을 하고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투자 증대와 견고한 고용 상황 지속으로 금년중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 내외로 전망되고 있고 유로 지역은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4%대 중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까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 중 3.1%로
시장 예상보다 더딘 둔화 흐름을 나타내었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전원과 같은 3.9%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2%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기도 2025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1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 근원 물가 인플레이션율은 2.5%로 각각 낮아졌으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1, 2월 중 3.0%로 둔화되었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서도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고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높아졌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기타 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1월 중 증가 규모가 1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와 같은 2.1%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11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금년 민간 소비 전망치가 1.9%에서 1.6%로 하향 조정되는 등 내수 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11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상쇄된 결과입니다. 다만 향후 성장 경로에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 경기 개선 속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11월 전망과 같은 2.6%로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금년 말에는 2%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되는데 이는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치 2.3%에서 소폭 하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국제 유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 가계부채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네, 이창용 총재 역시 부동산 PF 우려를 빼지 않았고요. 내수 부진하지만 그래도 수출로 좀 만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 물가는 2.2% 정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고요. 예. 두 번째로는 성장률은 유지하지만 그 구성 항목에 있어서 소비는 좀 줄이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높였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눈에 띄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들은 대내적인 요인도 있고요. 경기적인 요인이 있죠. 예. 내수적인 요인.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외적인 요인도 있어서 당분간은 이창용 총재가 뭐 한동안이라고 이제 표현도 했던 적도 있지만은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정책금리 결정에 그 장애물로 작용할 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F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내수 부분에 있어서 이 PF가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더라도 예. 지금 건설 경기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뭐 한국은행의 경우 2.1% 올해 경제 성장률, 그리고 저는 뭐 한 2.3%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전망 하에서도 건설 투자 부분이 역성장하게 되는, 예. 작년보다 줄게 되는 그런 요인을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이 7%에 육박한다. 네. 이런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은이 조사한 기업 체감 경기 41개월 만에 가장 안 좋은 수준이다. 뭐 이런 점들이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 금융 부실이 전체 위기로 전이되지 않느냐, 이런 항상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그 금융 부분에서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실물 경기에 정리되기 위해서는 은행이라는 큰 금융기관의 이제 어떤 뭐 부실이 심화되거나 예. 뭐 타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이 예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를 넘는다고 하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물가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1.4%였고요. 예. 올해 2.1, 2.3이 되더라도 2년 평균을 이제 해보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수출과 건설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수출은 지금 이창용 총재 얘기했듯이 반도체 경기 살아나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경기가 계속 우리 성장을 좀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거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미국은 뭐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하고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가는 반면에 우리는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저는 경제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실력을 밑도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뭐 거의 전 제로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언제쯤이나 좀 논의를 할까요? 예, 저희들 전망의 어떤 인플레이션 그 패스를 보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중반, 이제 2.5%를 하회하는 수준이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날 거로 예.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총재 말씀하셨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목표 2%로 가기 위한 충분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려면 현재 뭐 2.8%의 소비자 물가가 2.5%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죠. 예. 그리고 내려오는 속도도 저희보다 늦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는 전기 대비 한 0.56% 정도 성장을 하는데, 하반기로 가면 전기 대비 연율로 2%대 중반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커진다는 얘기죠. 예.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성장률이 0%대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우리보다 좀 덜 둔화되지만 경기의 어떤 둔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연준이 저희들보다 뭐 한두 달 빨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강건합니다. 예. 그래서 연준은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대 중반을 전망을 했었는데 IMF는 2.1%로 예. 올렸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본다고 하면
연준이 그 지난 그 점도표에서 올해 한 3번 정도 내릴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일부는 이러한 성장률의 상승이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이지 않겠나 이렇게도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뭐 4회에서 5회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미니멈 3번 아니면 많으면 4번 정도 할 거로 보고요.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면 인하의 그 폭은 더 클 수가 있을 예.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수출 지표를 보면 2월 들어서 20일까지 수출이 7.8% 감소하고 무역 적자가 12억 달러였습니다. 뭐 그동안 견조하게 이 수출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2월에 이렇게 특별히 마이너스가 된 거는 뭐 설 효과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그 설이 1월 달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2월 달에 있었고 그 영향으로 조업일수, 통관일수가 지난해 2월보다 2.5일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작으니까 그만큼 수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부진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뭐 30% 이상 증가했고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수입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반도체 경기의 어떤 호조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2월 전체로 놓고 보면 수출은 그 조업일수 효과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0%나 1%대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만 전체적인 무역 흑자 규모는 좀 더 지난달보다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뭐 설과 추석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별 수출로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어젯밤 미국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예, 그 지난 1월 FOMC 그 의사록의 배경인 그 FOMC 회의 후에 그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하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뭐 지금 시중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라스트 마일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조의 어떤 배경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사록에서 금리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준의 다음 스텝은 금리 인하지만 그 인하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의 강건성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인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12월 달에 봤던 미국 경제의 어떤 그 성장의 어떤 그 전망보다는 1월 달에 봤을 때 좀 더 좋아진 거 아니겠느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떤 우려는 사실은 경기가 좋다 그러면 고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건 또 경기에는 또 향후 경기에는 부정적 요인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지역은행 이런 부분에 대한 부실에 대한 좀 주목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의 그러니까 금융 안정에 대한 그 파트였는데 시작하는 것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은 아직도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양적 긴축 이 QT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그 규모를 줄이는 거에 대한 논의를 3월부터 하자.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 4가지가 좀 주목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발언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회의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씩 예상치가 늦어지는 그런 양상인데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거꾸로 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게 동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좀 더 길게 가는 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인상까지 얘기 나오는 거 이게 좀 약간 오버 아닐까요? 예, 근데 뭐 데이터 자체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전기 대비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상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기 자체도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게 예상보다 자꾸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지금 우리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이었나요? 그때부터 금리를 올려가지고 0.25% 상한에서 5.5%까지 올렸거든요. 그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는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은
이건 지금 경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 더 이제 의사록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아마도 공급 측에 있어서의 미국 경제의 강건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서 생산을 늘리니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경기가 강건한데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은 앞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되는 미국 경제의 성장 패스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둔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서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higher for longer. 그래서 예. 좀 오래된 것을 좀 높은 것을 오래 가져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달 확인하는 데이터 자체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이런 점들이 또 이제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점, 그런 것들이 미국의 금리 정책의 어떤 제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월마트 CEO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디플레를 우려했던 이 월마트 CEO가 4분기 그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니까 인플레가 끈질기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소비라든지 이런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그 방증이 될 것 같은데, 물가 잡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예, 물가 인플레이션 요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유가가 올라가서 네. 공급 측, 서플라이 사이드 샥이고, 두 번째는 공급 차질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이 세 번째가 수요에 의한 거,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이 세 번째 부분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특히 미 연준도 그렇고 저희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것이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코어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주거비를 제외한 그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임금입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임금 상승률은 아틀란타 연준이 계속 추적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몇 개월 평균인데 5%입니다. 예. 이거는 지난 10년의 평균 3%를 크게 상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 고질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플레도 걱정이지만은 우리는 부동산 PF,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9천억 달러 이상 대출 만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평상시면 괜찮은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을까요? 예,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정책 대처 방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에 대한 긴급 자금 공급이었는데 3월 12일인가요? 이게 만료가 되죠. 근데 이 만료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은행들에 있어서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PF 이슈처럼 금융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미국의 그 지역은행이나 작은 은행들의 부실을 넘어서 소위 말해서 대형 은행의 부실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그 대출의 부실 문제 자체도 지금 만기 연장을 하고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이것을 지금 부실을 해서 워크아웃이나 뭐 파산을 시키는 것보다는 만기를 3년에서 5년 정도로 연장을 시키면서 그 손실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금융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은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어떤 금융시장의 충격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이냐, 이건 뭐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사인데, 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점치려면은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뭐 미국 GDP 4분기 수정치가 나오는데, 뭐 이 외에도 봐야 할 지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GDP 면에서 보면 아틀란타 페드 연준이 계속 발표하는 GDP 트래커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올해 1분기에도 뭐 2% 후반의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건하죠. 그것이 반증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 여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계속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트리거 레벨 2.5%를 내려오는 그 시점이 언젠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가 계속 좋다는 얘기는 고용이 계속 좋게 유지가 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주 발표되는 그 실업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의 지표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과연 실업률이 지금 연준은 올해 뭐 4.1%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 수준을 넘는 실업률까지 언제 갈 것인가. 그래서 물가와 고용, 연준의 두 가지의 그 필러라고 얘기하죠.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 이 지표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당장 뭐 금리 내릴 일 없으니까 꾸준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